예, 그러면 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웹 서비스를 위해서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죠. 그죠? 그래서 뭐 처음에 여기서 요청하는 메시지는 일단 뭐 클래스 밑에 시스코 밑에 http.html이라는 파일을 원한다 이거지. 어디에서? www.dtcinfo.net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웹 서비스를 받기 위한 거고, 그래서 http 하는 그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이제 URL의 일부가 들어가죠, 그죠? 어쨌든 이것을 결국은 누구한테 요청을 하느냐? 이 서버한테 요청을 한다. 서버 프로세스죠, 결국. 이쪽에 서버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이제 서버 시스템 안에 서버 프로세스한테 요청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파치라는 그 웹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 클라이언트 쪽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엣지라든가 우리가 실습했던 아니면은 뭐 파이어폭스라든가 아니면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 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와의 대화다. 이것을 요청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실제 HTML 파일을 http.html 파일을 이제 서버가 응답으로 리스폰스로 주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리퀘스트고, 요거는 리스폰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특히 그 실제 요청한 컨텐츠뿐만 아니고 그 브라우저 창에 탭에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미지 파일도 가져온다, 요청해서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거, 이 탭에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이미지 파일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 요청도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 favorite icon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했죠. 이것도 이제 이미지 파일이야. 요청, 이것도 리퀘스트,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로 실제 이 파일을 보내주죠. 간단하나마 4개의 그 HTTP 메시지의 흐름, 리퀘스트, 레스폰스, 리퀘스트, 레스폰스. 무엇을 요청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응답, 무엇을 요청하는지 거기에 대한 응답. 그리고 4개의 메시지가 클라이언트, HTTP 클라이언트와 HTTP 서버 간의 대화로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서버 프로세스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간에, 즉 애플리케이션 대 애플리케이션 간의 피어 커뮤니케이션.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었던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밑에 계층에 도움을 받는다 그랬고, 그래서 TCP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TCP가 하는 일이 이제 웹 서비스가 서로 대화를 하려면 HTTP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TCP가 그것을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TCP가 먼저 연결을 만들어야죠, 그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가 요청하는 것이 이쪽에 이제 TCP한테 소켓을 만들 것을 요청하죠. 이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TCP로 따지면 일단 소켓 연결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켓 연결은 뭐 3-hand shaking 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TCP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 소켓에서 주고받을 데이터의 흐름을 신뢰성 있게 주고받기 위한 선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보낼 데이터가 이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죠. 리퀘스트 메시지. 보통은 이제 get 메시지가 되겠죠, 그죠? get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스폰스로는 이제 http.html 파일이 있고, 이것도 이제 메시지죠.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그 데이터의 흐름, 또는 여기에서 favorite 아이콘에 대한 get 메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로 이제 favorite 아이콘 파일, 이러한 것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그 전송을 위해서 여기서 사전 연결을 만든다. 그럼 사전 연결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다면 get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http.html 파일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전달할 것이냐 하면 뭐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우선 파일이 크면 그것을 분할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된다. 그건 누가 하냐면 이것도 이제 결국은 TCP가 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get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파일이 크지 않아서 파일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만든 메시지죠. 이거는 크지 않아서 분할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뒤에로도 계속해서 또 메시지가 날아가게 되면 그들에 대한 뭐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된 이런 조각들에 대한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밑에 이 TCP 밑에 IP라든가 아니면 뭐 이더넷에서야 뭐 지켜지겠지만 IP에서는 길 안내를 하다 보면 경로가 바뀔 수가 있어서 제대로 그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가다가 어디선가 뭐 오류가 발생해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TCP가 책임을 지어 줘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시퀀스 넘버라는 것을 정해서 이 시퀀스 넘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서버 쪽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시퀀스 넘버는 이 데이터의 몇 번째 바이트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전송하는 데이터의 바이트 번호, 바이트 단위로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매겨진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0바이트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0,000번까지의 그 바이트 번호가 이렇게 지정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내가 전송하는 데이터 분할된 데이터 세그먼트가 몇 번째 바이트부터냐를 표시해 주기 위한 것이 이제 시퀀스 넘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뭐 1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랜덤한 번호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봤지만 32비트로 되어 있고 즉 4바이트로 되어 있고 아주 개인마다 전부 다 시작 번호들이 다 다르고 또 그 개인이 실습할 때도 또 처음 실습하냐, 두 번째 실습하냐, 세 번째 실습하냐에 따라서 실습할 때마다 달라지죠.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서 몇 번째부터 보내냐 하는 것을 임의 번호부터 시작하면 저쪽에서 당연히 그 번호가 시작 번호인지 뭔지 알게 모른다는 거죠. 1번부터 시작한다면 당연히 1번부터 여기서부터가 데이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조각이겠구나 이런 걸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5367 이렇게 오면 그게 첫 번째 조각인지 뭐 10번째 조각인지 알 바가 없다 이거 수신 측에서. 그러니까 이 3핸드 쉐이킹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데이터를 보낼 때 1번 바이트를 번호를 몇 번으로 시작하겠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것은 이제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내가 클라이언트나 서버나 둘 다 내가 몇 번부터 시작한다는 걸 서로 상대방한테 통보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죠. 그 과정이 이제 3핸드 쉐이킹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내는 번호가 이제 초기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인으로 플러스 1을 해서 에커너지 넘버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상호 간에 몇 번부터 시작할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추가적으로 이제 세그먼트의 최대 사이즈도 서로 그 옵션 필드를 통해서 TCP에서 교환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소위 연결이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넷세트 명령으로 보면은 뭐 established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의 소켓 즉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쪽 IP 주소에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포트 즉 이쪽 IP 주소 즉 이쪽 호스트의 어느 애플리케이션과 또 상대편의 IP 주소의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상호간에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채널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프로세스가 양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가 오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연결됐다는 거는 진짜로 뭔가 그 선이 연결돼서 물리적으로 통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양쪽의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되면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것을 처리할 준비가 됐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 get 메시지 데이터를 던지면 TCP가 그것을 실어 나르고 실어 나를 때 보면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인 하면 수신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TCP의 역할이죠. 이거 다음에 연결 요청을 한 다음에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get 메시지를 송신하면 거기에 대한 수신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그럼 여기에 수신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송신을 할 때 아까도 봤지만 여기 이제 보낼 데이터의 첫 번째 번호를 시퀀스 넘버로, 물론 첫 번째 번호라는 건 랜덤이라고 그랬어요. 랜덤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퀀스 번호를 얼마로 하느냐? 여기로 하죠. 요거로 해서 보내면 수신 확인은 그거에 대한 에커너지 번호를 요거 플러스 이거의 길이, 요거 플러스 데이터의 길이, 요걸로 에커너지를 이제 수신 확인으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송신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내가 보낸 이 시퀀스 넘버 이걸로 시작해서 보낸 이만큼의 데이터를 저쪽에서 받았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다. 즉 제대로 받았다 하고 이제 인식을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get 메시지가 뭐 추가로 더 갈 게 없이 이제 이거 자체로 서버한테 바로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또 TCP에서 push라고 하는 플래그를 1로 세팅을 해서 보내면 이제 수신 측의 TCP는 그 get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바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긴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푸시 플래그의 역할이다. 그래서 TCP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파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get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 내가 보내야 되는 이 http.html 파일 플러스 그다음에 부가적인 헤더 정보를 붙여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TCP한테 넘기면 TCP한테 그걸 전체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봤지만 그거의 사이즈가 대략 한 3,700 몇 바이트 그 정도 됐고 거기에 이제 헤더까지 붙으면 대략 한 4,000 바이트 내외가 될 거고 TCP는 그걸 받아서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분할을 해서 보낸다 이거죠. 그럼 첫 번째 분할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내가 처음에 3&D 쉐이킹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 최초의 그 시퀀스 넘버 플러스 1, 왜냐하면 이 3&D 쉐이킹 과정에서 에커너지 번호를 플러스 1로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번으로 초기 시퀀스 넘버를 3&D 쉐이킹 과정에서 보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커너지로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오니까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시퀀스 넘버가 시작이 돼서 데이터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서 이제 시퀀스 넘버로 해서 데이터가 나가고 첫 번째 세그먼트가 나가죠. 그럼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수신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보통 많은 경우에 그것을 여러 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한다 이거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세그먼트를 보내고 수신 확인을 하고 하나의 세그먼트를 보내고 수신을 하고 확인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수신 확인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세그먼트를 몇 개 보내고 나서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수신 확인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세그먼트를 받고는 이제 수신 확인을 했었죠. 그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그먼트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그먼트 보낼 때는 이제 이 두 번째 세그먼트의 시퀀스 넘버는 이제 이 초기 시퀀스 넘버 플러스 1로부터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냈으면 결국은 여기에 시퀀스 넘버 처음 거로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가 처음 이거 플러스 이 데이터의 길이만큼으로 해서 두 번째 세그먼트의 시퀀스 넘버가 될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가고 나면 이쪽에서 그거에 대한 수신 확인으로 에커너지 넘버를 이제 요 시퀀스 넘버 플러스 요 데이터의 길이를 해서 에커너지를 보내죠. 이거 받았다. 이 번호라는 거는 이 시퀀스 번호에다가 이거의 길이 플러스 이거의 길이 더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요 위치에 데이터의 시퀀스 넘버가 되겠지. 그것을 에커너지 번호로 보낸다. 즉, 이 수신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까지 받았다는 뜻도 되고 또는 그 다음에 보낼 게 시작이 여기다 하는 그런 뜻도 된다. 에커너지를 보냈다는 건. 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받았다. 즉, 그 다음엔 여길 받을 차례다. 그런 의미다 이거죠. 어쨌든 그런 에커너지를 보낸다.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또 이만큼에 대해서 시퀀스 번호를 얘가 보낸 에커너지 번호에 맞춰서 다시 데이터를 보내면서 길이는 이만큼을 보내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다시 에커너지 번호를 요 시퀀스 번호 플러스 이 데이터의 길이만큼으로 해서 보낼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낼 때 아마도 맨 마지막 데이터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넘겨준 데이터가 끝나면 TCP에서는 푸시를 붙여서 보내죠. 송신할 때. 그러면 여기서 푸시가 왔으니까
거기까지의 데이터를 다 조립을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기겠죠.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 나타날 것이다. 뭐 등등.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http.html 파일이 전송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브라우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favorite 아이콘 요거 favorite 아이콘을 요청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신 확인 그리고 실제 favorite 아이콘의 전송 과정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일어나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어떤 것을 또 얘기를 했었냐면 이 http.html 파일을 다 받고 나서 여기서 지금 수신 확인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수신 확인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의 이 favorite 아이콘에 대한 요청이 그냥 한꺼번에 합쳐져서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favorite 아이콘에 대한 요청을 할 때도 당연히 acknowledge 넘버는 항상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전에 받은 데이터까지의 번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두 번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cknowledge를 보내고 favorite 아이콘에 대한 요청을 또 보내고 하면은 그 안에 acknowledge 번호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간다 이거지.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서 받은 거에 대한 acknowledge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favorite 아이콘을 요청할 때의 acknowledge는 달라질 게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http.html 파일을 받은 다음에 더 받은 게 없으니까 확인을 할 때와 그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할 때는 그 전에 또 더 받은 게 없으니까 acknowledge 번호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두 개의 똑같은 걸 굳이 분리해서 보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합쳐서 보낸다고 우리가 그걸 피기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 얘기까지 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면 이 파이어폭스에서 우리가 봤는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제 데이터를 뭐 0.1초 내에 거의 뭐 왔다 갔다 해서 다 끝냈죠, 그죠? 이거 이 네 개의 그 get 메시지와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get 메시지와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한 0.1초에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서버에서 30초 동안은 계속해서 그런 응답 요청 응답을 그 세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즉 그 연결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연결 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키벌 라이브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사실은 끊어지진 않아요. 끊어지지 않지만 파이어폭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체적으로 몇 초마다 저쪽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체크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허트비트라고 한다 그랬죠. 허트비트. 뭐 심박이죠. 허트비트라는 건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그 심박 팍팍 뛰는 거 이렇게 모니터로 보잖아요. 그죠? 그게 삐 하면은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죠. 그죠? 어쨌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쪽에서 죽었니 살았니 하고 이제 키벌 라이브 보내죠. 그런 키벌 라이브가 파이어폭스로 할 때는 실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던 세션에서 그걸 봤었고 그 다음에 엣지에서는 못 봤고 엣지에서는 언제 하나 딱 나왔냐면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세션이 아닌 그냥 추가로 열렸던 세션에서 세션이라기보다는 그 연결이죠. 그 소켓에서 키벌 라이브가 일어나는 걸 봤었어요. 근데 어쨌든 크롬이나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윈도우의 TCP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의 그 TCP가 아닌 자체적인 그런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초예요.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기본이 2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한 45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45초 때 아마 그게 나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와이어샤크 분석해 보시면 그 45초 때 그 한번 키벌 라이브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초마다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주고받은 다음에 10초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한번 쓱 날려보는 거죠. 원래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유지가 돼 있는지 하고 한번 키벌 라이브를 날려보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응답이 오면 유지가 되는군. 저쪽도 살아있군.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10초마다 이게 2번 일어났었어요. 10초 만에, 20초 만에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30초만 그걸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30초가 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끊자 하고 피니시를 이제 날리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피니시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내가 더 이상 뭔가 요청할 게 없으니 그냥 나도 끊겠다 피니시 해서 종료 이런 과정. 그 다음에 크롬이나 엣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키벌 라이브도 안 보내고 그리고 저쪽에서 30초 만에 이제 끊겠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끊자 해놓고서는 실제로 자기는 안 끊었어요.
자기는 안 끊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쪽 서버가 그냥 리셋으로 끊어버렸죠. 그죠? 강제로. 그렇게 이제 종료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게 나왔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볼 라이브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오늘 이제 그 엣지에서 했었던 건데요. 여기 TCP 키볼 라이브,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에서 했던 키볼 라이브도 여기 TCP 키볼 라이브 있단 말이죠. 두 가지의 키볼 라이브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1바이트짜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도 데이터가 1바이트 있어요. 엣지나 파이어폭스나 데이터가 1바이트씩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데이터 1바이트, 여기도 데이터 1바이트. 그래서 이 키볼 라이브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보낼 데이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 죽었니 살았니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낼 데이터는 없고, 그 다음에 그 표준에도 그 데이터는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바이트를 보내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 없는 데이터를 그냥 하나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원래 그 키볼 라이브를 받으면 키볼 라이브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에커너지 번호를 저쪽 키볼 라이브에 보낼 때의 플러스 1을 해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퀀스 넘버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잘라서 보낸다고 치면, 처음에 시퀀스 넘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뭐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1번 바이트가 되겠지만, 그래서 뭐 여기에 뭐 1461번, 뭐 2921번 뭐 이런 식으로 1460씩 나눴다면 이제 번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번호들이 이제 시퀀스 넘버로 요게 날아갈 때의 시퀀스 넘버, 요게 날아갈 때의 시퀀스 넘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랜덤하게 하면 이제 뭔가 여기 처음이 x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461, x 플러스 2921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 x는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 송신 측에서 이거를 보내고 나면 이쪽에서 에커노로지가 이제 x 플러스 1 플러스 1460이 날라온다는 얘기죠. 시퀀스 넘버가 x 플러스 1로 해서 1460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측에서는 에커노로지가 이런 게 날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받을 데이터. 근데 이제 키볼 라이브는 실제로 데이터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여기서 키볼 라이브를 시퀀스 넘버를 뭐 W로 합시다. W라는 시퀀스 넘버를 보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도 그래도 어쨌든 키볼 라이브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에커너지 번호를 W 플러스 1로 하도록 돼 있어요. C&D 쉐이킹 과정에서 시퀀스 넘버 X를 보내면 에커너지 번호는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1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하게 키볼 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W라는 시퀀스 넘버로 보내면 이제 에커너지를 W 플러스 1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이때는 이 시퀀스 넘버를, 초기 시퀀스 넘버를 보낸다는 이니셜 시퀀스 넘버죠. 이게 사실은 3&D 쉐이킹 과정에서 뭘 같이 보냈냐면, 플래그 중에 SYN이라고 하는 플래그를 1로 세팅해서, 자, 이게 처음에 네가 알아야 될 시퀀스 넘버다 하는 것을 같이 알려줬고, 그래서 에커너지 번호를 이걸 보고서 네가 여기서부터 보냈다고 알았어 하는 에커너지 번호를 보낸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가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이쪽에서, 송신 측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키볼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것이 키볼 라이브다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플래그 같은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게 키볼 라이브네 하는 건 알 수 없고요. 어떤 키볼 라이브라는 어떤 명시적인 건 없고, 다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이쪽에서 키볼 라이브에 대한 에커너지를 이쪽에서 보낸 시퀀스 넘버에 플러스 1을 할 거를 대비해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하나도 안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여기서 이 W라는 게 만약에 여기 다음번 뭐 예를 들면 이걸로 따지면 이제 1461번이 되겠죠. 1461로 보내버리면 이쪽에서 1462가 응답이 오죠.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1462번부터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바이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누락이 되고 그 다음 바이트부터 보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키볼 라이브를 보낼 때 시퀀스 넘버를 이거 빼기 1을 해서 보낸다. 다음에 보내야 될 데이터 그 바이트 빼기 1을 해서 시퀀스 넘버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수신 측에서는 이거를 받기 전에 이쪽에서 에커너지를 보낼 때 이렇게 해서 보냈었단 말이에요. 1461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1461이 시퀀스 넘버가 와야 되는데 빼기 1이 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 아까 내가 받은 거에 중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왜?
내가 1460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1461부터 달라고 액놀리지를 날렸는데 1460이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그걸 그냥 뭘로 인식하냐? 그냥 이것이 그 키벌 라이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누락이 돼서 그것을 다시 보낸 데이터거나 아니면 키벌 라이브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이미 아까 1460번째 데이터는 받아서 61번으로 액놀리지를 날렸으니 이건 키벌 라이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플러스 1로 해서 액놀리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게 구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여기서 데이터를 한 바이트 추가를 해서 보낸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봤지만 요거죠. 한 바이트를 보낸다 그러면 또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액놀리지는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보낼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래봤자 어쨌든 그거는 아까 이미 받은 데이터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중복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기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넘길 필요가 없는 더미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신 측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한 바이트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표준은 꼭 이거를 한 바이트 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윈도우나 리눅스나 아마 다 이거 플러스 1이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흐름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초기 시퀀스 넘버가 랜덤인 이유는 뭐냐 하면 뭐 보통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중복 데이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 랜덤이 아닐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번호가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1번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그죠? 그럼 1번부터 시작하는 건 모든 세션들이 다 1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다른 녀석하고 겹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포트 번호가 다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아주 운이 나쁘게 포트 번호까지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에 저 시퀀스 넘버까지 일치해버리면 똑같은 것이 또 한 번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랜덤으로 번호를 다르게 하면 그것을 중복된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뭐 첫 번째 문제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랜덤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케이스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공격하는 공격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왠지 모르게 희생당하는 그러니까 뭐 물론 얘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닌데 얘를 희생양으로 해서 얘가 이 서버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쪽에서 연결 시도를 합니다. 이제 이 공격자의 IP 주소를 A라고 하고 그다음에 희생의 IP 주소를 B라고 합시다. 이제 연결을 할 때 여기서 소스 IP 주소를 A라고 해서 보내요. 그렇게 A라고 해서 보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 서버는 응답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 소스 IP 주소로 하겠죠. 미안합니다. 이걸 B로. 서버는 이쪽에다가 대고 이제 3&, 쉐이킹 과정이죠. 그래서 초기 시퀀스 넘버를 뭐 X라고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연결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 서버는 이쪽에다 대고 이제 액놀리지 번호를 플러스 1로 하고 자기의 시퀀스 번호를 Y로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정이면 랜덤이 아니고 고정이면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거는 이제 1번부터 시작한다. 얘도 1번, 얘도 1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받을 이 시퀀스 넘버를 알죠. 문제는 얘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이걸 보낸 게 아니니까 이쪽에서 뜬금없이 이런 게 오면 그냥 버려요. 이건 나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왜? 소켓 넘버도 내가 아닐 거고, 그죠? 뜬금없이 소켓 넘버가 내가 뭔가 실행했던 프로세스의 소켓 넘버가 아니고 얘 거잖아요. 소켓 넘버는. 여기서 소켓이라고 하는 건 포트가 되겠죠. 포트. IP 주소는 어차피 얘 거고 얘 걸로 해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B의 IP 주소지만 포트 번호는 얘의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로 이리로 오겠죠. 그러면 얘는 그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랑은 통신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B랑은 통신이 안 돼. 그러나 뜬금없이 얘한테 이게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공격자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액놀리지를 또 보내죠. Y라는 게 뭐가 올지 아니까.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는 사실은 A지만 B랑 연결된 걸로 착각을 하죠.
B가 응답을 줬다고. 왜? 얘가 IP 주소를 B로 해서 보내니까. 사실 송신 측의 IP 주소는 어디서도 검증이 안 이루어져요. 네트워킹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그 네트워킹을 하는 과정에 소스 IP 주소를 줘야 하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항상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보고 라우팅을 해줄 뿐이었지 소스 IP 주소는 뭐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취약하죠. 어쨌든 서버 입장에서는 B랑 이제 연결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할 일은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소스 IP 주소를 B로 해서 뭔가 공격 코드를 날리죠. 그럼 얘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바꾸면 이쪽에서 시퀀스 넘버를 뭘로 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에커너지를 y 플러스 1로 할 수가 없지. y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 간의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에커너지가 안 오니까 3&D 쉐이킹이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뭐 하는 것이 이제 과제인데 과제는 올려놓겠습니다만 앱으로 분석하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금 클라이언트와 브라우저죠. 웹서버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처음 이제 다음 버튼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http://www.net/class/cisco/http.html 하고 엔터를 치면 물론 이제 DNS는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여기 URL 분석 및 HTTP를 생성한다.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레이어 7, 즉 애플리케이션에서 레이어 5까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러한 작업이 일어난다. 여기에 보면 사용자가 이제 주소창에다 URL 입력하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이제 URL 파싱해서 이러한 HTTP 메시지를 만든다. get 메시지를 만든다는 거죠. 등등의 헤더 구조를 가진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생성하고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그 중에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은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계층별로 하는 역할들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세션이 TCP한테 이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니 네가 해달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TCP가 연결을 만들겠죠. 그 세션이 요청한 것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SYN 플래그가 1로 세팅이 된 시퀀스 넘버, 에커너지 넘버, 그 다음에 길이 이거 전부 없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는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초기 시퀀스 넘버죠. 사실은 초기 시퀀스 넘버는 랜덤이죠. 근데 여기서는 0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0이 그야말로 뭔진 모르지만 그 랜덤한 번호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에커너지 넘버는 사실은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으로 0으로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진짜로 0으로 돼 있죠. 이건 랜덤한 값도 아니고 그냥요. 그 다음에 렌스 이거는 길이가 아무것도 없는 즉 그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없이 그냥 TCP 헤더만 있는 그런 TCP의 그 세그먼트를 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여기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윈도우 사이즈라든가 우리가 요거 설명 안 했죠. 설명 어느 정도 했죠.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양. 그 다음에 이제 SACK는 Selective Acknowledge라고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보냈을 때 그 중간에 뭐 하나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만 다시 재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로 재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보냈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하나가 누락이 됐다 했을 때 예를 들면 1, 2, 3, 4가 있는데 2번이 안 왔다. 수신 측에서. 그랬을 때 2번부터 다시 2, 3, 4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2만 보내고 그 다음에 5번 보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후자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소리예요. TCP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자의 방식을 씁니다. 재전송 방식 중에.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옵션에 보낸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에 써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초기 시퀀스 넘버에 대해서 이제 나의 시퀀스 넘버와 이것에 대한 에컬러지로 플러스 1 한 거. 그죠? 에컬러지먼을 1로 보낸 거. 그래서 SYN 플래그와 에컬러지 플래그. 에컬러지 플래그는 이 이후로는 항상 1이라고 했죠. 항상 에컬러지가 가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D 쉐이킹 과정으로 이제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get 메시지가 실제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get 메시지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푸시 플래그도 세팅이 돼서 이거 그대로 통째로 바로 애플리케이션한테 올려라. 물론 이거는 누가 하느냐? 푸시 플래그는 이제 TCP가 붙이는 거죠. 상위 계층의 애플리케이션을 받은 데이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건 애플리케이션이 이걸 그냥 통째로 넘기라는 건가 보다. 보통은 이제 1460이면 뭔가 이건 잘라진 것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그걸 조립해야 되니까 바로 푸시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계속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올려라.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조그만 게 처음부터 들어오면 이거는 잘라진 거라기보다는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애플리케이션이 넘겨주는 그 데이터 단위가 뭐 예를 들면 50바이트다 그러면 그게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00바이트다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10,000바이트에 대해서 잘라서 송신하면서 마지막 10,000바이트의 마지막 거에 대해서 푸시를 붙여서 보내면 수신 측의 TCP는 이제 그걸 조립해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기죠. 그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내준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해. 어쨌든 그건 TCP 책임입니다. 푸시 붙이는 건. 그래서 푸시 붙여갖고 그러면 get 메시지에 대한 확인 여기에 붙는 시퀀스 넘버, 에커노지 넘버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건 여기 다 설명이 있어요.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 요청한 http.html 파일을 보내려고 보니 이게 이제 큰 사이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던지겠지. 물론 http.html 파일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HTTP 헤더까지 붙여서 그 HTTP 헤더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놨고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보시면 이제 세그먼트들이 1460바이트들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컬러지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그리고 나서 요거는 그 두 번째 소켓 연결 엣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소켓이 연결됐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파이어폭스에서는 그냥 하나의 소켓을 가지고서 전부 처리했는데 엣지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켓을 좀 미리 열어놨었잖아요. 그죠? 그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방향 소켓에서 S2라고 돼 있어요. 앞에 거는 S1이었거든요. S1 소켓 1 첫 번째 소켓.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소켓이죠. 두 번째 소켓이 이제 3&D 쉐이킹 과정이 일어나는 거. 뭐 아까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소켓에서 http.html을 보내고 난 그것에 대한 에커너지와 favorite 아이콘에 대한 get 메시지가 합쳐져서 가는 피기백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그것도 이제 요청 메시지의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푸시가 같이 붙어서 바로 갔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물론 앞에서도 여기 보시면 아까 데이터 이제 푸시가 붙은 거 볼 수 있죠. 그죠? 잘라진 것의 맨 마지막.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소켓에 대한 재전송이 또 일어났었죠. 그죠? 네. 그 리트랜스미션. 저쪽에서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에커너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그게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보내는 경우, 뭐 그 경우 지난번에 설명한 그겁니다. 그러하고 그 페이보릿 아이콘 이제 보내야죠. 네, 페이보릿 아이콘 보내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TCP한테 넘기면 TCP가 그걸 잘라서 잘라서 보내는 그런 과정. 요거는 실제 전송된 건 아니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TCP한테 넘기니까 TCP가 잘라서 전송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2개 보내고 에커너지 또 2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에커너지 우리 했었던 거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소켓 2네요, 그죠? 소켓 2 색깔이 좀 다른 건 소켓 2예요. 이거는 또 2개 보내고 2개인가 3개 보내 2개 보고 에커너지 마지막에 3개 보내고 에커너지가 있었던가 그렇죠, 그죠? 2개 보내고 에커너지 계속 페이보릿 아이콘이에요. 잘라져서 계속 여기는 3개 보내고 에커너지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또 마지막 짜투리 푸시가 붙어서 이제 이 파일의 끝 조립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넘겨라 보냈고 거기에 대한 에컬러지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하자 하고 서버에서 이게 30초 뒤에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30초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뭐 0.1초 이랬는데 30초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클라이언트가 아무 요청도 안 하니까 이제 서버가 타임아웃인 30초 만에 그만 끝내자 그랬더니 알았어 끝낼게 그래 놓고는
이쪽에서 끝내자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두 번째 소켓에 대한 얘도 30초 지났으니까 이제 끝내자. 알았어, 끝낼게. 근데 실제로는 이쪽에서 피니시를 안 보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리셋 해버렸죠, 그죠? 리셋. 서버가 또 두 번째 소켓도 리셋 해버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동작했다. 평소 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 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그 웹 서비스 접속의 분석 과정을 애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세션, TCP까지 분석을 마쳤습니다. 쉬었다 합시다.